들어갑시다. 자, 가와 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물을 통해 지금 무슨 말이 있냐? 자연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단 자, 여기서는 둘이 공통이 자연물이 대상인 거예요, 그죠? 자연물이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의 이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 깊이 있게 이해한다 부분 미리 쳐주시고요. 그럼 자연물을 통해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찰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도 변형하는 연습도 하시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가의 화자는 배추의 성장 과정을 통해 나눔과 희생을 실천하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에서는요 어떤 덕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냐? 자, 나눔과 희생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눔과 희생하는 삶.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내적인 성숙을 이루며 자, 나눔과 희생을 통해 뭘 이룬다? 성숙을 이룬다. 성숙을 이루고요. 타인과 공생할 때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의 화자는 어물전의 개조개의 모습에 연민을 느낀다. 자, 나 같은 경우는 어떻냐? 개조개가 기준이었어요. 개조개를 통해 뭘 느끼고 있다? 연민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연민이라는 감정.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인간의 삶을 개조개의 삶과 동일시하여 인생에는 시련이 있지만 그로 인한 괴로움을 견뎌내며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연민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감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민을 느끼고 공감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자, 5월 기준으로 첫 번째 작품 좀 봅시다. 자, 처음에 속이 꽉 찬 배추가 아까 제가 무슨 말 했었죠? 배추가 대상이었다고 했었어요. 그쵸? 자, 근데 처음에 배추가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추를 보시면은 좀 어때요? 그냥 속이 이렇게 딱 오므려져 있잖아요. 그쵸? 속으로 꽉 차 있대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대. 그래서 본디 속부터 자 본디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부터 처음에 이 배추에 대해 느꼈던 인식이라는 건 뭐야? 이런 인식이었다는 거지. 원래부터 속이 꽉 찼구나. 물론 얘가 부정적이게 뭐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인식은 속이 꽉 찬 줄. 아니 언제? 원래부터 이런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밑에 겉잎 속잎 일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자 그중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이 스스로 겉잎이 되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야? 누가? 겉잎이 어떻게 하고 있대? 겉잎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겉잎은 나비한테도 뭘 주고 뭐 이러면서 뭐를 하고 있다는 거야? 겉잎이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눔, 아까 얘기했던 요 나눔도 같이 연결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밑에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자, 결구가 지금 뭐라고 했어? 둥글게 속이 이렇게 여무는 일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이거 찍었어? 찍어서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다 아까 요거 부분에 있어서 요거를 그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희생과 겉잎의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속이 꽉 찼다라는 현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보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숙이라는 부분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되니? 그 다음에 알부를 달듯 속이 차오르는 거라. 뭐가? 여기 알부를 달듯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 비유적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겉잎이 막 뭐 몸을 주고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얘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의인화가 들어갔다라는 부분도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쵸? 됐니?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됩니까? 넘어가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라고 돼 있어요. 자, 요런 뭘 한 거야 여기를? 요런 경험을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받는데, 자, 여기에서 갑자기 뭐가 나와서 마음의 길이 떠나 있다는 얘기는 뭐야? 마음 혹은 우리가 내면이 길을 떠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라고 연결이 가능하겠죠. 마음이 방황하는 사이에, 마음이 방황하는 사이에 밑에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뭐 채마밭이라는 건 뭐 배추가 자랄 만한 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채마밭이라는 것은 배추를 키우는 공간이니까 거기가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깨달음을 얻는 공간. 됐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빌려서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경험을 통해서 뭘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연계 포인트를 하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특정 문학에 존재하는 특징입니다. 뭘까요? 수필이죠. 수필이라는 건 자체가 작가가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뭘 알게 됐냐?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거. 자, 그럼 빌려줄 몸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희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눔 혹은 희생. 자, 얘네 없이는 저녁, 좋은 결과가 없다는 거. 그죠? 좋은 결과가 없다는 걸. 그 다음에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 것. 자, 여기서 공양간도 빌려줄 몸이랑 대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녁이랑 등불이랑 대응이 될 거고요. 그죠? 맞니? 그래서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전체적인 프레임을 한번 보니까요. 어때요?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어. 그쵸? 뭐 있었냐? 방금 얘기했던, 없다는 걸, 혹은 그 중간 부분에 시작하는 거라, 차오는 거라,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의문형이래. 의문형이 아니라, 특정 어미의 반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특정 어미의 반복.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유사한 통사구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처음부터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는 처음부터는 뭐가 없다? 그냥 처음부터 생겨나는 어떤 뭐가 없다,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과가 생기는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해진 혹은 결과 혹은 어떠한 방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떠한 방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맨발인데, 자, 아까 개족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고 했었죠? 연민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어물전 개족의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자, 개족의 얘가 지금 대상이었고요. 근데 자, 움막 같은 몸이야. 그리고 플러스 맨발을 뛰고 있대요. 자, 일단 포인트 뭐가 있어? 의인이 있고, 두 번째 포인트 어떤 삶? 움막이고 맨발이기 때문에 가난함을 비유한 거겠죠. 그죠? 가난하고 혹은 고된 삶.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번엔 뭐야? 움막 같은 몸이었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직유 요게 사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 이것도 마찬가지 비유가 들어갔고요.
그렇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밑에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부르튼 맨발. 자, 얘가 맨발을 어떻게 보고 있어? 부르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조금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뭐야? 펄과 모래 같은 경우는 뭐야? 펄과 모래. 모래가 아니라 물속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모래가 아니라 펄과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뭘로 해석이 가능하냐? 그냥 뭐 고난 실현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밑에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자,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면 조문하듯이라고 써요. 여기서 조문하듯. 자, 조문하듯이라는 포인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조문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가가지고 뭐 애도를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조문하듯이라는 얘기는 애초에 지금 개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깔고 간다? 연민이라는 걸 깔고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뭐야? 뭐 하고 있대? 맨발을 건드렸다라는 행위는 자, 연민 플러스 뭘 하고 있다? 공감을 하려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그 다음에 개족에는 최초의 국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국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걷어갔다. 자, 여기서 개족의 포인트는 뭐냐? 자, 이 개족애가 나오는 이 맨발은 천천히 갔대요. 그러면 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 됐죠? 그 다음에 자, 저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했던 길이라는 부분은 여기랑은 좀 다르게 뭐야? 속도와 관련이 돼 있을 거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됐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자, 늘 맨발이 밑에 보면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이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속도가 느린 친구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늘 맨발이었을 거야. 늘 힘든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자,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자, 거기 밑줄 견디었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개조개 같은 경우는 뭐래? 슬픔을 뭐하는 존재? 견디는 존재. 그죠? 견디는 존재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A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는 좀 한번 째려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쵸? 자, 하고 집이 올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자, 양식을 탁발한다라는 부분 일단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누가 거리로 나왔다는 거야? 개조개가 거리로 나왔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어쨌든 간에 뭘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양식을 공양이 아니라 동양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뭐랑 연결이 될 수 있냐? 생계잖아요. 생계. 맞니? 근데 이게 정확히 뭐랑 연결되는지 밑에 볼게요. 자, 밑에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뻘뻘뻘뻘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자, 여기서 일단 포인트 뭐 있어? 뻘뻘뻘뻘 음성상징어 넣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음악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여 울음도 멎었으리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자, 양식을 동양하면서 누구를 준다는 거야? 아이들한테 준다라는 이 포인트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개조개의 삶은 어떤 삶이랑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뭔가 양식을 주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슬픔을 견디고 사는 어떤 존재. 정확히 말하면 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개조개의 삶은요, 여기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개조개의 삶은 뭐랑 연결된다? 가장이라는 부분이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 되지?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바로 문제 풀어도 될까요? 자, 1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와 나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통해 관찰한 대상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자, 일단은 포인트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 그죠? 비유적 표현 맞니? 그러면 가에도 비유적 표현이 어디 있었어요? 자, 거기 밑에 중간 부분에 뭐가 있냐면 알부를 달듯 졸라 거지 같죠, 그죠? 자, 근데 나에선 좀 많이 드러났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관찰한 대상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부분이 맞고요. 자, 그럼 2번 가와 나는 모두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후각적 이미지 없었죠, 그쵸? 넘어가시면 되고요. 3번 가는 동일한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있어? 있죠. 뭐 거라 뭐 이런 거 있죠. 거라 혹은 또 없다는 걸 뭐 이런 것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미상관의 구조. 나에서는 수미상관은 없었죠. 그 다음에 4번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 이거 공간의 이동이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배추의 성장 과정을 얘기했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시간의 경과 정도로 뭐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 부분 보시면은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 시간의 흐름도 안 나타났고요. 그냥 개조개만 관찰하면서 나온 얘기밖에 없었죠. 자, 그다음 5번 가는 반어적 어조 아니죠. 그럼 나는 추측의 어조는 맞니? 맞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이 선지를 푸실 때 물론 문제를 푸실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선지를 나눴을 때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린지에 대한 구분도 좀 필요해요. 그래야 본인의 실력이 늡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우리가 기억에 있는 길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절망이요? 결과 혹은 뭐 방향과 연결이 된다면은, 자, 나의 길에서는 뭐였어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쵸? 그 기준으로 찾아보시면은 뭐냐? 자,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맞니? 강인한 의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현재 처지에 대해 조바심은 일단 X고, 그죠?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자연의 순환 원리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아니죠. 부정적 어딩이니까 이거 안 돼. 4번 기억은 삶의 방향성과 요거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삶의 속도와 관련된 대상이다. 요게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기억은 관념의 전환. 물론 관념의 전환은 있을 수 있었죠. 왜냐면은 내가 분명 처음엔 결과가 처음부터 속이 꽉 찬 배추인 줄 알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랬다가 뭘로 바꿨어? 희생을 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연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순응하여 얻게 된 대상은 좀 어렵죠, 그죠? 사회 수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보기에서 나의 AS인 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자, 이거 볼게요. 자, 1번 기억 가난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개족의 심정이 담겨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슬픔과 시련을 겪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개조개와 울던 것들 사이에 발생한 외적 갈등. 오히려 외적 갈등이 아니라 둘이 서로 그거잖아. 뭐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아니, 서로는 아니지만 얘가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디귿은 개조개가 길거리로 나서게 되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 그치. 아이들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울던 것들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길거리 나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 탁발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개조개의 한탄. 개조개가 한탄한 적 없어요. 그죠? 얘는 말할 줄 몰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미음. 울던 것들에 대한 개조개의 책임감을 유별하는 기능. 자, 책임감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뭐랑 연결이 된다? 가장과 연결이 되니까 여기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보기는 저희가 읽어봤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을 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가에서 배추가 속부터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다라고 한 것에는 인간은 먼저 내적인 성숙을 이룬 다음에야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화자의 깨달음이 담겨있다. 맞냐?
보통 여기서 페이크를 맞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왜? 보기에서 이 얘기도 언급이 됐어. 내적인 성숙이 뭐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그냥 내적인 성숙이 아니라 뭘 먼저 해야 돼? 희생과 나눔을 통한 내적인 성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희생 나눔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네. 잘 캐치하셨네요. 자, 그 다음 2번. 가에서 배추가 땅에 가까운 일 몇 장을 나비와 벌레에게 준다고 한 것에는 공생하려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 요건 연결되겠고요. 3번. 가에서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에 결구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 것은, 그럼 요건 그냥 뒤에 선지 안 보고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희생을 통해 성숙이 가능하다. 혹은 희생을 통해 결과를 낼 수 있다.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냐?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화자의 깨달음이 담겨 있다. 연결되겠네요. 4번. 나에서 펄과 몰 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을 조문하듯 건드린다고 한 것은 조문한다고 해서 연민이랑 연결이 되겠죠. 거기도 연민이라고 있냐? 시련을 겪은 인간의 삶에 대한 화자 연민, 연결이 충분히 되겠네요. 그쵸? 자, 5번. 나에서 어물전 조개, 개조개가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고 한 것에는, 그럼 이거는 뭐라고 연결되는데? 뭐 시련과 고난을 뭐 견디고 있는 어떤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이 밑에도 이렇게 있나 보자고요. 괴로움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담겨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거기도 다 찍었어. 근데 벌써? 조금 빨리 하고 있긴 한데 괜찮아요? 3시간짜리를 2시간 반에 하려고 하니 아주 빡세구만. 저런. 아는 작품 좀 있죠? 그럼 아는 작품이라 했으니까 물어볼 거야, 이제. 거기 정과정 있는데, 정과정. 정과정. 거꾸로 해도 정과정. 죄송합니다. 너무 뜬금없죠? 아우. 왜? 응.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정과정. 우리는 어찌든 간에 뭐 내신도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요거는 정리를 한번 해주고 가야 돼요. 자, 정과정에 대한 특징. 뭐 거꾸로 가야도 정과정 이딴 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 뭘까요? 일단 장르적인 특성. 장르적인 특성. 어떤 장르인지. 가사요? 뭔가가 혼재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유배에 관련된 건 맞아요. 유배에 관련된 건 맞아. 자, 우리가 뭐 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정과정 같은 경우는 2가지의 장르가 섞여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2가지의 장르. 볼게요. 자, 정과정은요, 우리가 향가의 특징과 고려가요의 특징이 동시에 들어간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어떤 작품이다? 과도기적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향가와 고려가요 간의 과도기적 작품. 그래서 우리가 향가 특징과 관련된 부분은 뭐가 존재하냐면요. 자, 얘도 똑같이 3단 구성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3단 구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흔적이 있냐면요. 그 향가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낙구의 첫머리가 감탄사였던 부분, 감탄사였던 부분이 그대로 갖고 갑니다. 여기 있어요. 볼까요? 거기? 보면은 뭐 어떻게 있냐면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3단 구성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첫 번째 부분이 그 넋이라도 님과 한 곳에 가고 싶어라 야는 부분까지 묶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기 시선부터 슬프도다. 여기도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미 남을 잃으셨으니까 거기 부분도 이렇게 묶어주시면 3단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 낙구의 첫머리 감탄사 여기 흔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라고 돼 있죠. 그 부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요로 넘어가시다 보면요. 자, 여기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찾기가 쉬울 거예요. 여음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여음구가 존재하고 있어요. 뭐 중간중간에 아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아까 친구가 얘기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 유배랑 관련됐다고 했잖아요. 유배 가사는 아니고요. 일단 장르가 여거기 때문에 가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친구는 요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라고도 하냐면요. 향각의 여요라고 하거든요. 요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혹은, 고력의 향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얘기를 잠깐 좀 해주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배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 요 작품은요, 우리가 요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유배시. 최초의 유배시. 우리가 보통 유배가사라는 거는 언제 많이 발생하냐? 조선에 있는, 조선시대 때 써졌던 가사에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가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장르를 나눌 때,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을 통해 많이 나눈단 말이에요. 유배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럼 유배가사. 여행과 관련된 가사가 있다. 그러면 기행가사. 혹은 그 당시에 조선시대 아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뭐 규방가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가사는 내용에 따라 나눠진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과정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보통 아마 저게 나왔을 시절이, 신라시대 끝나고 고려 초기일 확률이 좀 큽니다. 네, 고려 초기일 확률이 크고요. 그러니까 고려가요가 완전히 자리 잡기 이전에 불렸던 노래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배시다 보니까, 자, 유배와 관련된 내용, 이런 요소들이 당연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 자, 첫 번째, 당연히 억울함이 들어갈 수 있겠죠? 유배니까 나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말해서 억울함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유배시다 보니까 어떤 표현들이 같이 동반이 되냐? 연군지종과 관련된 포인트들이 계속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정과정은 내용 자체가 길지는 않은데 이런 포인트들에 대한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최초의 유배 가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내가 임을 그리워하여 울더니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자,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왔는데, 나는 누구 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죠? 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울고 있어요. 그죠? 맞니? 그럼 여기서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 님이 누구라는 거? 우리 임금이라는 거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자, 정서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리움이랑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울고 있다라는 포인트 두 가지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랑 같다고? 접동새랑 똑같대. 접동새랑 똑같다는 얘기는, 자, 이거 어떤 포인트를 한번 가져갈 수 있어? 나는 울고 있는데 접동새도 비슷하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객관적 상관물도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정확한 워딩으로 갖고 가시면요, 자, 이 접동새 자체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네요. 물론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감정이입도 객관적 상관물 중에 하나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객관적 상관물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그죠? 자, 그거 차이점 알고 계시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아니시며 거짓인 줄을, 뭐가 아니고 뭐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거짓이야. 뭐가 아닌지 모르겠고 뭐가 거짓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모함이요? 뭐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모함 맞죠? 모든 더 정확히 뭐야? 간신들의 모함이 절대 아니며 거짓이라는 얘기겠죠. 그걸 누가 안다? 잔월효성이 아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아는 존재가 그럼 결국 지금 누구다? 잔월효성이라는 친구인데, 자, 잔월효성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월만 봤을 때는, 월만 보시면요 뭐야? 달이에요. 누가 아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럼 이거는 이게 거짓이란 얘기가 어쨌든 진실인 거잖아요, 그쵸? 이게 실제로는 모함이 잘못됐다는 것은 달님이 아실 겁니다 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달은 무슨 존재가 되는 거야? 하늘에 있는 존재 혹은 절대적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주의할 게 그 달을 임금으로 봐야 되냐? 임금으로 보시면 안 되겠죠. 얘는 일단 얘 자체가 절대적 존재로 해석은 되는데, 근데 여기서의 절대적인 존재는 뭐야? 내가 하늘에 맹세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억울함을 자신의 억울함을 얘한테 이제 전가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누가? 달님이 다 보고 있고 알아주실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형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거기 그 뒤에 또 있네요. 자, 넋이라도 임과 한 곳에 가고 싶어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유배가사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죠. 내가 뒤져서도 누구랑 함께 하겠다? 임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 뭐야? 연군지정 방해될 수 있겠죠. 뭐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두 번째 부분 보시면요. 우기시더니 누구였습니까? 누가 웃겼겠어. 이 간신 새끼들이겠지, 그죠? 우기시더니 간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밑에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내가 잘못한 것도 허물도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거기에 이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무리들의 말입니다 라고 했어요.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무리들도 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슬프도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부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이미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밑에 님이시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랑 연결된다고 했었죠. 이미시여 돌이켜 들으시오 사랑해 주소서. 자, 돌이켜 들어달라는 얘기는 뭐야? 임금님이시여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잘 좀 들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별로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엮여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누군가 인간들이 나를 평가를 하거나 혹은 선동을 하거나 뭐 모함을 하거나 그런 거랑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일단 여기까지만, 이 불개함이까지만 하고 졸리세요 벌써? 졸리시냐고요? 이런 늦어가지고 졸리셔가지고 나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 알겠죠? 자,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속도면 매우 빠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자, 보면요, 개함이 불개함이 잔등 부러진 불개함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여기 포인트 하나 잡아가야 될 거 뭐야? 이거 잡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 처음에는 개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잔등이 부러진 개미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뭔가 존재 자체가 약간 좀 한정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것도 넣어볼 수가 있겠죠. 점층적 표현 이거 넣어볼 수 있겠죠. 그죠? 요거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이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잔등이 부러진 개미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 그 밑에 앞발에 정종나고 뒷발에 종기난 불개함이, 그러니까 더 심해졌어. 그쵸? 그랬는데 광릉 샘제 넘어 들어 가람의 허리를 가름으로 축혀두고, 여기서 가람이라는 게 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그 개미가요 뭘 하고 있대요? 자, 범의 뭐를 물고, 범의 허리를 물고 뭐 하고 있다? 밑에
북해를 건넌단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북해 많이 들어봤죠? 북해가 뭐였죠? 북해가 뭐냐?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천상계 옥황상제가 사는 곳. 자, 종합적으로 따져볼게요. 자, 이미 개미는 자기의 기능을 하기가 좀 어려운 친구야. 근데 범의 허리를 물고 어디까지 갔다고? 천상계까지 건넜대. 이거 자체가 말이 되는 소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치? 약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말이 안 되고 약간 좀 허황된 소리예요. 허황된 소리인데, 자, 이걸 내가 굳이 왜 언급을 했냐? 그 옆에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이마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통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뭐랑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되게 쉽게, 누군가가 허황된 소리를 해가지고 나를 지금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럼 아까 얘기 정과정이랑 연결시킨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간신의 모함.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지금 여기에 나온 온 놈이 간신이겠죠? 온 말, 쓸데없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더라도 어떻게 하다? 님이 그냥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았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누군가를 평가를 하고 있대요. 그죠? 누군가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나라는 사람으로 일단 이제 가정을 할게요. 나를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 한쪽은 당신을 사람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래?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이 얘기는 한쪽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한쪽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당신은 왜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고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남이 나보고 사람이라 하여도 내가 기뻐할 것이 없고, 남이 나보고 사람이 아니라 해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야? 나는 누군가의 평가에 뭐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다운 사람은 나를 사람이라 하고 사람 아닌 사람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좀 말이 뒤부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요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나는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마 지금 캐치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평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은 기뻐할 일입니다. 요것도 아직 파악하기 어려워서. 자, 사람 다운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 경우?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경우 지금 뭐래? 기뻐할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나보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도 기뻐할 일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사람답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주 그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나보고 사람이라고 한다는 건 그건 나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정상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범주에 그래도 평가를 받는 거니까 그래도 얘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도 볼게요. 자,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것도 기뻐할 일이에요. 왜? 얘는 애초에 지금 얘에 비해서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친구들이잖아요. 걔네들 기준에서 나보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럼 나는 비정상은 아니라는 얘기네? 요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단지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면 그러면은 두려워해야 될 일, 그죠?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닌 새끼가 나오고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두려운 거래. 왜 그런 거야? 야, 여기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죠? 야, 여기는 뭐야? 야,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야, 너 정말 사람답다! 하면 뭐야? 나도 비정상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구조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기뻐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히 나를 사람이라 하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자, 여기 부분이 밑줄 쳐보자.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지를 살피는 일이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직 어떤 사람이어야만, 어진 사람이어야만, 어진 사람이라는 건 뭐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능히 사랑을 사랑할 수 있으며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유비자가 웃으면서 물러갔다. 무시홍이 이것으로 잠을 지어 자신을 일깨웠다. 자, 여기 보니까 대충 무슨 장르인 것 같아요? 수필 같겠죠. 어떠한 경험, 요러한 경험이 있었고 요런 대화 형식, 여기서는 경험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뭘 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수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자도의 어여쁨이라 누가 아름답다 아니하며, 자, 일단은 뭐가 나와요? 첫 번째 문장 자도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여가가 만든 음식, 여가가 만든 음식을 누가 맛있다 아니하랴.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자도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남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은우 같은 존재야. 그 당시에. 야, 솔직히 봐봐. 야, 차은우 못생겼다는 사람이 있어? 쳐 맞아야 돼. 맞을 일이에요.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가라는 친구도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음식을 잘 만들기로 소문났대. 그럼 이 얘기는 뭐 마찬가지 뭐야? 누가 맛있다 아니하랴. 그러니까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포인트를 보시면요. 자, 이거는 제가 뜻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포인트만 좀 잡아 드릴게요. 자, 자도와 여가를 사용했으니까 일단 뭐야?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둘이 문장 구조가 유사하니까 대구 넣을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야? 자, 아니하며 아니하랴라고 했으니까 서리적 표현이죠? 그죠? 서리적 표현. 뭐 혹은 뭐 의문형 어미 요것도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좋아함과 미워하는 것이 시끄러울 때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자, 요 예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자, 여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요런 식으로 평가가 나눠지는 경우에는 밑에 뭐래? 어찌 스스로 뭐하고 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반성하지 않으리요. 그러니까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과 싫다는 사람이 혼재한다라면은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그걸 가지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시다. 자, 9번 문제는 지금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호감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세간의 평가, 즉 평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에 대한 평판은 보통 나와의 상호관계에서 타자가 직접 겪은 정보에다가, 그러니까 직접 겪거나 혹은 타자가 어딘가 다른 경로로부터 얻은 정보들이 합쳐져 형성된다. 그러니까 둘 중이지.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아니면 어디서 들어온 소문으로 판단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나라는 존재 혹은 나와 관련된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은 대개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이들에 의해 소문이 급속히 번져나가고 확산의 전도가 임계치를 넘으면 어느새 그것은 객관적 사실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선동하기 쉬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나에 대해 한번 형성된 평판은
비록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진실과 다르더라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한 번 찍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거 잣된다는 얘기죠. 그쵸? 거의 뭐 그렇죠. 또 쉽사리 뒤집히지도 않는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평판에만 초점을 맞추는 확증 편향에 빠진 이들은 기존의 평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사라져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야? 나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믿던 게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인간관계를 잘못 형성하면은 좋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새학기 뭐 들어가면서 막 이런 인간관계 얘기를 그때 잠깐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딱 터진 거야. 근데 지금은 뭐 굳이 그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영상 올렸는데 말이야. 장난해. 아무튼 그랬고요. 자, 1번 선지 볼게요. 자, 가의 잠월여송이 아실 것입니다 에서는 화자는 자신에 대한 평판이 진실과 다름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를 언급하는, 이거는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자, 2번 가의 이미 나를 벗어 잊으셨으니까는 청자가 화제에 대한 소문을 공동체 내에 퍼뜨리고 나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 뭐 임금이 나를 싫어하는지 뭐 어떤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걸로 본다기보다는 원망하는 걸로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그럼 2번, 나의 화자는 온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은 소문이 임계치를 넘은 만큼 확산하여, 그치? 간신들이 내 얘기 계속 하다 보면 잣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자신에 대한 나쁜 평판이 어느새 객관적 사실처럼 취급했다가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4번, 나의 님이 짐작하소서에는 청자가 어딘가 다른 경로로부터 얻은 정보를 무턱대고 믿지 말고 화자에 대해 주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거 연결이 가능하겠죠. 5번, 다에서 무시홍이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고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시홍에 대한 상반된 평판이 공존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걸 볼 수 있겠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지금 넋이라도 님과 한 곳에 가고 싶다, 이런 부분이죠. 자, 임에 대한 송축의 태도를 성유문으로 부각하고 있다. 일단 송축이라는 말 알고 있니? 뭐 이제 찬양 뭐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임금을 찬양하는 부분도 보이지도 않고 성유문도 없죠. 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잖아. 부탁하는 거 아니었잖아. 그죠?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님이시여 돌이켜드리어 찬양해주소서. 이 부분은 화자의 바람을 제시하면서 상대를 높이는 표현 맞니? 3번, 디귿이 개함이 불개함이 거기네요. 대상의 범위를 전차 한정해 가는 표현을 구사하며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연결될 거고요. 자, 4번, 리을이 거기죠.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태도가 대꾸를 포함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이거 연결되겠죠. 그죠? 5번, 미음이 어디 갔냐? 어찌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리로 자신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을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네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1번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뭐였냐? A가 접동사네요. 그 다음에 B가 불개함입니다. 자, 일단 뭐 접동사는 우리가 포인트 잡아줬던 게 뭐 그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감정이입과 관련된 얘기였고, 불개함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화자 자신을 얘기했거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1번, A와 달리 B는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존재는 일단 아니겠네. 그죠? 화자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자, 2번, A와 달리 B는 인격을 부여한 청자로 설정되는 게 아니라 화자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B와 달리 A는 화자가 풍자는 전혀 아니잖아. 그죠? 4번, B와 달리 A는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뭐 너무 대놓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번, A와 B는 모두 당대의 절대적 권력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아니, 권력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다에서 알 수 있는 무시홍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어떤 사람이 타인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만 할 자격이 있다. 이건 뭐라고 보시면 돼? 어진 사람이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죠? 2번,
나의 인격에 대해 누군가가 평가했을 때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뭐래? 그 평가자의 인격이다. 그럼 1번이랑 2번 선지는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3번. 자두와 여가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존재도 있을 수 있다. 연결될 거고. 4번. 인격이 보잘것없는 이가 나의 인격을 탓하는 것. 자, 보잘것없는 이가 나를 탓하는 것. 자,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가 나의 인격을 칭찬하는 것은, 아까 이 친구가 그대로 나를 칭찬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 모두 기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맞니? 요거는 맞지만 요게 틀렸죠. 그쵸? 그 다음에 5번. 인격이 훌륭한 이가 나의 인격을 탓하는 것과 인격이 보잘것없는 이가 나의 인격을 칭찬하는 것은 모두 두려운 일이다. 요거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연결됐어요?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 보시고요. 졸라 배고프네요. 아니야. 내가 먹을게. 근데 뭐라도 좀 먹었어야 되는데. 괜찮아. 1시까지만 하면 밥 먹으러 간다. 집에 목살 있어가지고 그거 꺼먹게. 포인트는 어떻게 갖고 가셔야 되냐면은, 박완서라는 작가 아세요? 들어봤어요? 이 사람의 경향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특히 현대소설에서는 박완서의 작품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박완서 작가의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어떤 시대적 배경을 많이 사용하냐면 6.25 관련 6.25랑 관련된 시대적 배경들을 좀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걸 그냥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은, 자,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뭘 얘기하냐? 과거를 언급해요. 과거를 언급하면서 현재에도 이런 상처받는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파생되는 말들이 이제 뭐겠냐? 뭘까요? 역순행적 들어갈 거죠, 그죠? 역순행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액자식도 들어갈 거고, 그죠?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역순행적 구성, 액자식 구성. 요 두 포인트만 알아도 6.25와 관련된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요거, 액자식 구성과 역순행 구성.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성찰하는, 성찰적 태도도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작품에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얘가 좀 유명하게 뭐냐면 어린 시절의 이제 주인공, 그걸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어린 시절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은 어때?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른들의 의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여기 3번에 있는 보기 잠깐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박완서 소설에서 시종일관 제기되는 문제는 전쟁과 같이 개인을 억압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대한 사회적 폭력에 대한 것이다. 보기 밑주셔보자. 사회적 폭력에 대한 것이다. 시종일관 제기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지만 박완서의 소설은 단순히 개인을 피해자, 사회를 가해자로 의분법적으로 구분해 보여주지가 않는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개인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죠? 사회적 폭력이 무서운 것은 의도를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선량한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박완서는 소설 속에서 이와 같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집요하게 피하헤쳐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악물고 회복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표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이런 것도 한번 구분해 보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의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상업적으로 날리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꽤 개성 있는 특이한 자기 세계를 고집하고 있어 그런 데고 알려지고 평가도 받고 있는 중견 화가인 남편은 이랬어요.
그럼 일단은 나랑 이제 남편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남편은 직업이 뭐라고? 중견화가래요. 나름대로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견화가다. 그랬는데, 자, 남편은 요즘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남편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무슨 개인 전시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개인전을 앞두고, 그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틀리에에 묵는 일이 많았다. 남편의 건강에 염려돼 나는 가끔 먹을 것을 해가지고 나가보고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르고 하는 정도였다. 어제도 나는 시내에 갔다가 로스고기를 좀 사가지고 아틀리에에 들렸는데 자, 뭐가 있었다? 출가한 딸이 있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출가한 딸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출가가 뭐야? 그건 가출이고. 성인이 돼서 독립을 했다. 그죠? 집을 나갔다면 출가가 아니라 가출. 출가는 뭐 이제 자신의 어떤 경제적 어떤 이제 역량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신적으로 성숙하든지 해서 그래서 이제 기존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라는 거죠. 너 친구 말대로 독립해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게 출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출 아니에요. 출가야. 그래서 남편은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극도로 단순화, 동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릴 뿐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나는 적잖이 놀랐다. 자, 얘는 원래 남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단순한 화풍이 있었대, 그죠? 단순한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지금 딸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딸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화풍이랑은 자기가 쓰던 화풍이랑은 벗어났대. 그러니까 요게 일단 특이점이지, 그죠? 요게 특이점이었기 때문에 얘가 살짝 당황했대요. 이 새끼가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당황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인물화는 남편의 종래의 화풍과는 전면 다른 끔찍하도록 섬세하고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그렇게 똑같이 닮게 그린 그림이 좋은가 나쁜은 둘째 치고 나는 울컥 혐오감부터 느꼈다. 야, 처음에 당황했었는데 갑자기 뭘로 넘어갔어? 혐오감으로 느껴졌대. 근데 뭔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죠? 아니 왜 딸 가지고 얘 딸한테 왜 혐오감을 왜 가져? 그치? 근데 그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쵸? 계속 쭉 볼게요. 자, 혼까지 올마붙은 영정을 보는 느낌이었다. 더욱 질린 건 모델인 딸과 화가인 남편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였다. 야, 뭐 잠깐만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미묘한 분위기가 있대요. 뭔가 미묘한 분위기. 그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뭐 이상한 짓거리 한다는 얘기인가, 그죠? 그 다음에 부드럽고 따숩고 만족한 교감은 사랑하는 부녀 사이의 그것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으나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엇인가 있었다.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다. 둘을 나를 예의 바르게 반겼는데도 나는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 거기 부분 밑줄 쳐주시고, 자, 혐오감에서 또 뭐로 느꼈대요? 뭔가 뭐라 얘기한 것 같은데? 아, 그래? 밀려나는 것 같았다고 했으니까 이제 괴리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뭔가 좀 이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부분이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출가해서 3년째 갓돌 지난 첫애를 두고 있는 딸은 처녀 때와는 다른 윤택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얘가 그냥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뭐도 있어. 애도 있네요. 그죠? 애 딸린 엄마예요. 그 다음에 한창 때구나 하는 찬탄과 동시에 섬광처럼 눈부시게 어떤 깨달음이 왔다 라고 했어요. 괴리감에서 뭘로 깨달음으로 왔대요. 뭔가를 깨달았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자, 어디 갔냐? 그렇지. 꼭 저맘때였겠구나. 남편이 난리통에 첫 번째 아내와 생이별한 게 꼭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딸만한 나이대였겠구나. 자, 이제 진실이 좀 드러났죠? 그죠? 자, 어떤 말이 지금 언급이 됐냐? 난리통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요때가 이제 6.25 전쟁
입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뭘 잃었다고요? 첫 번째 아내를, 첫 번째 잃었대. 뭐 죽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게 분단되면서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은 없는 상황인 거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그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딸은 얘 딸이 아니라는 거야. 얘 딸이 아니야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런 견적을 겪을만 한 거지. 이해됐어요? 자, 더군다나 딸은 내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딸은 엄마를 닮은 법이었다.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온 당시의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음에 틀림이 없다. 아, 그럼 질투날 만하지. 그죠? 자,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손 아래지만 지금 옆에서는 볼품없는 꼴로 늙어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가슴속에 지금의 딸의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간직되었구나 싶자 질투가 독사 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결론적으로는 뭐야? 질투가 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야, 누가 봐도 빡치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본인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한 5년 정도 이제 진하게 사귀었던 전 여친이 있어. 근데 지나가는 아이를 보면서 얘 너무 귀엽다 하면서 바라보는데 야, 나 이거 전 여친 닮은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하면 개빡쳐요, 안 빡쳐요? 개빡치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심지어 얘는 결혼까지 했는데 애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에 이제 빡이 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얘도 난리통에서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복이랑 연결했을 때 얘가 피해자라고 볼 수는 있죠. 그쵸? 얘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근데 뭐가 문제야? 남편 자체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내를 잃은 건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 느꼈을 때 맞죠? 내 입장에서 남편이 나한테 보여주는 행동은 얘가 오히려 뭐가 되는 꼴이야? 가해자가 되는 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지금 여자의 질투를 위해서는 휘어잡을 머리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점잖게 예사롭게 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야? 아니 질투를 하고 싶어서 지랄을 하고 싶어서 지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낙은 치는데 이거를 생색을 못 내. 왜? 얘 딸이잖아.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죠? 존나 빡치는 거야. 이제 막 속 터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건 여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발산시키지 못한 질투심은 서서히 여지껏 산 게 온통 헛산 것 같은 허탈감으로 이어졌다. 그럼 질투를 통해서 결국 내가 뭘 느끼게 됐다고? 허무함으로 이어졌다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에 뭐가 있냐? 남편과 딸에 대한 배신감에 혼자서 겨울 여행을 떠난 나는 온양의 호숫가 여인숙에서 쉼없이 도리지를 하는 노파와 시어머니인 노파를 헌신적으로 봉양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나 자, 거기 밑줄 도리질의 사연을 듣게 된다. 자, 일단 요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어딜 갔어요? 나와 이제 도리질하는 노파로 갈게요. 도리질 노파.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뭘 듣고 있다고요? 사연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이 이제 뭐일 확률이 크다? 내화일 확률이 크다. 내화일 확률이 크고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에 영신이라도 씌인 것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것 외에는 대포소리 한 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벼랑간 비행기가 날라와 기총소사와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보 끄듯이 나더니만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자, 어떤 상황인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죠? 과거로 돌아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집 속에 쥐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심조심 고기를 내밀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 붙어서 새도 부리던 패거리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 깃대꽂이에는 아직도 그쪽 귀가 펄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상황이야?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이건 누구 남편이냐면은 이 노파의 남편이 아니라 노파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봉양하고 있는 아내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쟤까지 것들이 여기서 버텨봤댔자 며칠을 더 버티겠냐는 거였다. 텃밭에는 이미 김장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 내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라가던 어머니가 벼랑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저만에 모른단 말이에요. 대충 인민군을 만난 것 같더래요. 그죠? 볼게요. 소름이 쭉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패전병인 듯 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이 서서명 일제히 총부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루고 있었다. 그들로 놀랐던 것 같았다. 안 나왔지. 그들로 놀란 것 같았다. 진짜 놀랐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못 박힌 채 고기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나 몰라요를 딴 사람같이 드높고 세댄 소리로 되풀이했다. 그래서 어땠대? 패장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던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거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그럼 뭐야? 이 도리지 노파의 사연은 결국은 뭐였어요? 이 노파의 어떤 이제 행위로 인해서 지금 누가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게 된 거죠. 얘한테는 이제 아들이겠지, 그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분명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아까 인민군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까 중간에 어떤 게 나왔어? 일부러 그러려는 건 아니었고 그냥 잠깐 이제 우연히 마주쳤거나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근데 얘가 막 어그로 끄는 행위를 존나 했잖아. 그래가지고 얘도 지금 당황해가지고 지금 남편을 죽인 거라고 그랬을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민군 같은 경우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남편이 의도치 않은 것으로 희생된 선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이해되니? 그럼 의도하지 않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의도하지 않은 가해자가 되는 거고, 얘도 그러면 여기서 얘는 피해자가 되지만, 자 이번에 또 요것도 연결이 가능하다. 자 노파 입장에서는 얘도 마찬가지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버린 거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해자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가해자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노파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어떤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겠죠? 죄책감. 되니?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그 후 거의 실성하시다시피 한 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길을 쓰고 흔들어댔던 도리지만은 그때 같은 방역만 가셨다 했을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럼 그거 자체는 왜 괜히 도리지 노파라고 하냐면요. 이미 전쟁이 끝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뭘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도리지라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 전쟁으로 인한 상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맞아요? 전쟁의 상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걸로 인한 트라우마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지. 그치? 되니? 자,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봉양하고 있는 이제 아내 입장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다라고 봤을 때 그래도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랑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라는 걸 읽었을 때 이렇게도 연결을 좀 시켜주시면 진짜 좋겠죠, 그죠? 그런 연습들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시다 보면은 언젠간 되실 겁니다. 쉽진 않아요. 그치? 저처럼 이제 10년 넘게 해도 딱 이 정도인데, 그죠? 자, 볼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니까 A 같은 경우 우리가 무슨 얘기들을 했었냐? A는 지금 보니까 내가 막 이 감정들이 막 나왔잖아, 그죠? 감정들이 막 많이 나왔어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드러난 거잖아, 그쵸? 요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1번. A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B는 주인공의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반대로 보는 게 낫겠죠? 2번. A는 인물의 행동 묘사를, B는 인물의 심리 묘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것도 반대로 가는 게 맞겠지, 그쵸? 3번. A는 이야기 밖에서, B는 이야기 안의 위치에서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요거 조금 애매하실 겁니다. 헷갈리는 선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일단은 A가 이야기 밖에서 이야기 되는 건 맞죠?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안의 위치에서 하는 거 맞죠? 근데 다만 지금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A는 맞겠으나 B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거 체크하는 거 아니야. 아주 적절한 거다, 이거 다, 이거 문제. 4번. A는 인물 사이의 갈등. 이건 인물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내적 갈등에 더 가깝죠. 그 다음에 B는 한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아니라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다고 보기 좋겠죠. 그 다음 5번. A는 서술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 이거 맞네요. 그죠? B는 다른 인물에게 벌어진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그냥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아틀리에 묵는 일이 많았다라는 부분, 나가 남편과 갈등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아니? 맞다고? 기억이 안 틀리죠? 뭐 때문에 갈등이야? 정확히. 여기 봐도 돼. 누구 때문에 갈등이야? 딸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치? 저게 직접적인 갈등은 아니었죠. 여기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니은이 되살렸으면 틀림없다, 이거. 나가 질투의 감정을 갖게 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맞죠? 그죠? 3번, 디귿이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이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 배경이 나타나. 나가 긴장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결될 거고요. 그죠? 리을이 리을이 텃밭에는 이런 거 있었지만 이랬다. 자, 4번 시어머니가 뒤란으로 나간 행동의 이유를 뒷받침해서, 그러니까 호박 따러 간 거겠죠. 5번 미음 우연히 만난 부분이겠네, 그죠? 인민군이 그녀의 남편을 해친 일이 우연적 사건이 있으면 알려준다. 여기 연결되고요. 3번은 보기를 읽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시어머니의 도리질은 본의 아니게 아들을 죽게 만든 가해자라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결되겠네요. 2번. 나와 시어머니의 상처는 모두 6.25 전쟁 중에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전쟁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다. 자, 피해자라는 그 초점을 좀 주자면요. 자, 할머니 같은 경우는 맞아. 그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때? 6.25 당시에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현재 상처를 받은 거잖아. 이 남편의 어떻게 그 딸 보고 이렇게 우리 전 아내 같네요. 가는 그거 그죠? 전 여친 이거 쳐 맞아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이 2번이고요. 3번 볼게요.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한 그녀의 헌신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아물게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아까 그거 제가 언급 한번 드렸고요. 4번. 시어머니는 인민군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폭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다. 맞겠네요. 그죠? 5번. 나와 남편은 전쟁으로 인해 아내를 잃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지만 나의 남편이니까, 그죠? 피해자 맞네요. 딸과 미묘한 분위기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가해자로 인식될 수도 있었겠네. 이거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자, 여기 비문학 어떻게 지금 여기서 더 할까요? 아니면 영상으로 드릴까요? 난 상관없어. 이거 직접 듣고 싶으면 여기서 하는 거고. 224페이지예요. 네. 찍었다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뭐 어떻게 하실지요? 어떻게 하실지요? 듣고 갈게요. 응? 듣고 갈게요.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서 해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생긴 건 좀 그지같이 생기긴 했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 보면 이제 쪼는 경우가 많지. 이제 일단 기술인데 컴퓨터다 씨발 이러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봅시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사물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으로 사물에 관한 정보 관리를 쉽게 해주므로 산업, 행정, 의료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필요로 나타내요. 자, 여기 부분 밑줄 쳐보자. 사물들 사이의 관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물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요거를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표로 만들었다는 게 뭐라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구분하여 저장하는데 기본이 되는 표를 릴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요거 잘 째려볼 필요가 있겠죠. 이 표를 뭐라고 한다고? 릴레이션이라고 한다. 영어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관계였나요, 아마? 그쵸? 그 다음에 릴레이션은 하나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이름을 갖는 릴레이션이 둘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릴레이션이라는 얘기는 표에서 하나의 표당 제시되는 어떤 고유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표당 하나라고 했어요. 표당 한 개예요. 한마디로 이거 지금 뭐라고 지금 고쳐놨냐면 데이터베이스당 하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표당 한 개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릴레이션의 이름은 릴레이션이 다루는 개체를 나타내도록 부여하는데 개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나 실체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냥 한마디로 뭘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어떤 특수한 개체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이 릴레이션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학생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은 학생이라는 이름의 릴레이션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럼 표1 옆에 이 표1에 관한 릴레이션은 뭐야? 학생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표1의 릴레이션은 학생이잖아. 맞죠? 이건 이해됐죠? 이 릴레이션은 각각의 열이 자, 학번, 학생 이름, 학생 이메일이라는 이름을 갖는데 이를 통칭하여 속성이라고 한다. 자, 속성이라는 게 뭐야? 학번, 학생 이름, 학생 이메일 같은 특정한 소주제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우리가 그거를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속성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고? 차수라고 한대요. 차수. 이해됐어? 자, 이 릴레이션은 그럼 차수가 몇 개? 3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연결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릴레이션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각 행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튜플이라고 한다. 걔네들은 튜플. 자, 튜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튜플의 수를 그 릴레이션의 뭐라고 된다? 카디널리티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겠네요. 속성은 차수와 연결이 될 거고, 그다음에 튜플은 카디널리티랑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됐니? 이렇게 됐어? 괜찮아 아직? 자, 그 다음에 이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는 4인데 맞죠? 4개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속성은 자 거기 밑에 최소 하나가 있어야 되므로 그치 속성이 없으면 이 표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치 학번 학생이랑 학생이면 이거 없어지면은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 학생 뭐 정보 나와서 뭐 어쩌라고 뭐 이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릴레이션의 속성은 최소 하나가 있어야 하므로 차수의 최소값은 1이다. 이건 이해됐죠? 얘는 최소 1은 돼야 된다. 그럼 튜플 같은 경우는 어떠냐? 릴레이션에서 튜플은 0개일 수도 있으므로 맞죠? 없어도 상관은 없잖아, 그쵸? 카디널리티의 최소값은 0이다. 그럼 요런 차이점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표 이 부분, 자, 릴레이션에서의 데이터 값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며, 자, 여기 데이터 값 밑줄 쳐보시고요. 자,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뭐겠어요? 그럼 이 둘 중에. 튜플이 이거겠죠? 튜플을 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유롭게.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존 학생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속성을 추가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1에 학생에 대한 정보,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대?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둘 다 수정이 가능은 해요. 근데 속성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주의가 필요하대요. 주의가 필요하대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봅시다. 자, 표 1에 학생에 대한 정보의 양을 늘리기 위해 그 학생의 뭐가 나왔다? 지도교수 이름과 주도교수 휴대전화 번호라는 두 개의 속성을 추가하여 표 1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자, 갑자기 뜬금없이 야 학생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뭐가 나왔다? 지도교수가 나왔어. 그죠? 지도교수랑 지도교수의 번호가 갑자기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만약 이 표를 만든 사람이 이 표를 가지고도 지도교수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고자 하자. 거기 밑에 쳐보자. 지도교수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고자. 이 표는 데이터를 갱신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은요. 원래 처음에 이 표 1에서 알고자 하는 건 사실 뭐였어? 학생 정보겠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했니? 자, 학생 정보만 알면 될 건데 지금 얘가 뭐도 관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도교수 정보까지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관리 항목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죠? 주된 관리 항목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 루땡영 학생의 튜플을 삭제하면은 이땡우라는 지도교수 이름과 그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동시에 삭제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둘 다 관리를 하려고 중요도를 줬는데, 자, 근데 그 학생을 삭제해버리면 지도교수 것도 삭제돼버리고, 반대로 지도교수 걸 삭제하려고 하다 보면 학생도 삭제해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죠? 좀 관련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됐어? 그 다음에 표의 데이터 값을 수정할 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관리 항목이 너무 많아져서 삭제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정에 대한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뭐라고 되냐? 세 번째 튜플에 손땡철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면은 첫 번째 튜플에 손땡철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로 두게 되면은 손땡철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가 어느 것이 정확한지 불확실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그래도 4명이니까 가능해.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해. 근데 만약에 애들이 한 100명이 넘어. 그럼 만약에 이거 전화번호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조땜이지. 지금은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해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야, 이를 방지하려면은 표에 있는 손땡철 교수의 모든 전화번호를 찾아서 모두 변경해줘야 된다. 그냥 귀찮음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만약 지도 학생이 없는 교수를 데이터에 추가하고자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자, 거기 밑줄 쳐보자. 지도 학생이 없는 교수. 근데 여기선 지금 뭐가 있어야 돼? 여기 표 2에선 뭐 있어? 학생 이름도 있고 학생 이메일도 있잖아. 그럼 뭐가 빠지는 거야? 학생 이름과 학생 이메일이 빠지는 거지.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 김땡혁이라는 교수는 지도 학생이 없지만 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 표에 기록하려면은 새로운 튜플을 추가하면서 그치 새로운 그거 상수 정보를 넣어야겠지. 그러면서 데이터가 없는 빈칸이 셋이 생긴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학번 학생 이름 학생 이메일이 없어지잖아.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데이터로 채워지지 않은 빈칸을 가리켜 널 값을 갖는다고 한다. 널 값은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데이터 관리에 유익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수정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뭐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거야? 널 값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했고 보통 여기서 널 값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러한 문제는 거기 밑을 쳐보자. 표에 잘못된 속성을 추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표 3으로 넘어가는데 표 3의 기숙사 사생 릴레이션. 그럼 표 3의 이름이 그거라는 거죠. 기숙사 사생.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기존 사생의 튜플을 삭제할 수 있고 남땡호의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으며 새로운 사생의 정보를 얼마든지 입력할 수 있다. 왜 그런 거야? 고유번호가 있잖아. 그죠? 고유번호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남땡호 삭제하고 다른 애들 추가해도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표의 근본적 차이는 표 3이 기숙사 사생이라는 하나의 개체에 대한 것인 반면에 표 2는 학생과 지도교수라는 두 개의 개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주로 다루는 개체가 두 개냐 하냐냐 이 차이인 거지. 얘는 오로지 뭘만 얘기했어? 사생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숙사 기준으로 한 거잖아. 그치? 기숙사 사생이라는 말을 했고 얘는 학번도 있는데 지도교수 것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연관되지 않는 속성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표 2의 일부 데이터는 학생에 관한 것이고 일부 데이터는 지도교수에 대한 것이다. 릴레이션의 이름은 여러 가지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는 가리키는 거여야 된다. 아까 처음에 이런 말이 있었죠. 릴레이션은 표당 하나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쵸?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땐 맞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표 2는 학생 릴레이션과 지도교수 릴레이션으로 분리될 수가 있다. 왜?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항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나눠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때 두 릴레이션에서 지도교수 이름이라는 속성은 공유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도교수 릴레이션에서 지도교수 이름은 핵심적인 정보이고 학생 릴레이션에서는 학생에 대한 정보로서 그 학생의 지도교수 이름을 표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를 둘 다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아예 부차적으로 사용하든가 그냥 부가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도교수만 따로 빼거나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각 릴레이션은 기본 키를 지정받아야 되는데 기본 키는 튜플마다 각각 다른 값을 가져 각각의 튜플을 구분할 수 있는 밑줄 고유한 정보를 담은 속성 중에서 선택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표 1 같은 경우는 기본 키가 뭘까? 튜플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 그렇지. 학번이죠. 그죠? 그러면 표 3에서는? 그렇지. 그건 언제든 바꿀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표 3의 경우에는 이름이 기본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그쵸? 반면에 사생번호는 두 사생이 공유할 수 없으므로 그치? 안 되잖아. 아예 완전히 고유한 거기 때문에 기본 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기본 키는 널 값이 할당되는 빈칸이 없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문제를 바로 볼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릴레이션에서 차수의 최소값은 카디널리티의 최소값보다 크다. 차수의 최소값은 카디널보다 크다. 여기 봐봐. 속성은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없어도 되잖아. 그럼 이거 맞네요? 이랬죠? 그 다음에 2번. 자, 릴레이션의 하나의 열에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나타낼 수가 없다. 하나의 열이야? 응. 많이 틀리니. 중복되어 나타날 수도 있잖아. 지금 여기 보면요. 표 2번 보시면은 봐봐. 2101, 2103 기준으로 봤을 때 지도 교서가 똑같잖아. 중복될 수 있지. 그러니까 지도 교서 이름으로 봤을 때 손땡처리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좀 어렵네요. 그죠? 자, 3번. 같은 이름을 갖는 릴레이션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복수로 존재하면 안 된다. 릴레이션은 고유한 값이니까 존재하면 안 되겠죠. 4번. 릴레이션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 중 하나는 튜플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맞죠? 5번. 기본 키는 튜플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고유한 정보. 아, 우리가 아까 언급한 거기 때문에 이건 맞겠네요. 그죠? 2번.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표가 몇 번이지? 1이네요. 기억이 표 1, 니은이 표 2네요. 자, 그 기준으로 볼게요. 자, 기억 니은의 차수는 같다. 속성이 얘기했었죠? 다르죠? 2번. 기억과 니은에 각각의 중복된 정보가 없다. 기억에는 없는데 니은은 있죠? 3번. 기억과 니은에서 루땡 0에 대한 정보의 양은 같다. 아니지. 표기가 더 많지.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새로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새로운 튜플로 추가할 수 있다. 기억도 가능하고 니은도 가능하지.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하나의 튜플만을 수정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렇겠죠.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적 있잖아. 그 지도교수 그 번호라든지 그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 3번. 표 3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카디널리티가 4인 릴레이션이다. 맞니? 맞죠? 튜플의 개수였으니까. 2번. 기숙사 사생이라는 개체에 관한 것이다. 맞고. 3번. 5개의 속성을 나타내는 5개의 열이 있다. 4번. 도땡 5호를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면 301호와 관련된 정보가 표에서 모두 사라진다. 그죠? A03은 그대로 나오지. 아, 잠깐만. 표에서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도땡호를 포함하는 행을 삭제를 하면 301호와 관련된 정보가 301호는 안 사라지지 않냐? 아, 하나 더 있네. A01에 김땡지 있잖아. 얘는 그대로 안 사라지네요. 그죠? 이게 정답이고요. 5번.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휴대전화 번호는 기본키로 적절하지 않다. 요즘 씨발 휴대전화 번호 없는 새끼가 있나?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너무 옛날 것 같은데. 작년 스틱인데 왜 이러지? 졸라 이상하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다음을 참고할 때 보기에 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와, 이거 그지 같은 문제네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기본 키는 튜플마다 중복되지 않은 고유한 값을 갖는 주문번호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맞죠? 2번. 제조사 대표라는 열은 주문과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맞니? 그쵸? 현재 표는 릴레이션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거 맞겠네요. 3번. 주문자와 제조사라는 두 개의 개체를 다루던 표이므로 데이터의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맞겠지. 근데 뭐가 틀렸어? 주문자와 제조사가 아니라 주문 번호와 제조사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이 표를 두 개의 릴레이션으로 분리할 경우에 주문일자는 주문이라는 이름의 릴레이션에 속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나마 연관되어 있으니까. 자, 5번. 주문번호 003의 주문에서 주문량을 25로 변경하여 해당 튜플 하나는 수정하도록
다른 투플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그렇겠죠. 자, 그다음 5번 마지막. A를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A가 뭐였냐면 가장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사물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 수집하는 것으로. 됐죠? 되죠, 이거? 2번. 개체를 나타내도록 혹은 표시하도록. 연결이 되겠죠? 3번. 이름의 릴레이션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이름의 릴레이션은 제조했다고 보자. 만들었다고 그러면 비슷하. 제조라는 것은요, 어떠한 유형적인 상품을 만드는 거야. 유형적인 물건을 만들어야 돼. 릴레이션은 그게 아니죠. 차라리 형성됐다라고 바꾸던가. 그죠? 제조는 물건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거기 틀렸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드디어 8주가 끝났네요. 징글징글합니다. 애지게도 오래 썼네. 자, 이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어? 집에 가야지. 오늘은 그래도 수업 없어 다행이네.